안녕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한밤의 한양은 은은한 달빛 아래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복면을 한 여인이 누군가의 집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집은 당대의 세도가 병조판서 김무영의 집. 그는 자신의 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부패한 양반입니다. 그놈으로 하여 전답을 뺏기고 하전민으로 전락하거나 죽어나간 백성만 해도 어림잡아 수십은 될 것입니다. 그 시각 한쪽 별채에서는 여러 명이 둘러앉아 기생을 끼고 술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들은 모두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부를 자랑하며 흥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저택의 복도를 따라 은밀하게 이동하며 유일하게 호롱불이 켜져 있는 방을 찾아냈고 은밀하게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본 후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온 시선이 서류에만 집중된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날렵하게 칼을 빼들고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뒤늦게 위험을 감지하고 놀라 너는 누구냐? 라고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술판이 벌어진 소음으로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살 가치도 없는 놈이다. 너의 죄악은 여기서 끝이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고 칼날은 정확하게 그의 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내 그의 살찐 몸뚱아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책상 위에 있는 부정한 거래의 증거들을 챙겨서는 재빠르게 저택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화연. 그녀는 조선 중기 사회의 격동기에 좌참찬인 홍영수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온 사랑을 받으며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10살이 되던 해 갑자기 들이닥친 한 무리들로 인해 화연의 부모는 죽임을 당하고 화연은 아버지의 호위 무사였던 박선규에 의해 겨우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며칠 전 홍영수가 무언가를 예감한 듯 박선규를 불러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흉흉하다네. 좌의정 이지성의 사병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으니 집안 노비들을 모아 문단속 잘하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네가 화연이를 지켜주시게. 알겠습니다, 나리. 그리하겠습니다. 박선규는 비장함이 감도는 얼굴로 그리 약속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궁궐의 변고로 좌의정이 주도하여 어린왕을 옹립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데 사사로이 자기의 가병으로 무지막지하게 숙청하는 혼돈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본디화연의 아버지 홍영수는 좌의정 이지성과 같은 세력이었으나 사사로운 마찰로 등지게 되어 오늘의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 뒤로 박선규는 어린 화연이와 한양을 겨우 탈출해서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어린 화연은 매일매일을 울면서 지냈고 선규는 안타까워 어찌할 바 몰랐으나 얼마 후 어린 화연의 눈에서는 복수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흘러 화연은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오늘 밤도 복면을 쓰고 부패한 양반을 처단하고 온 것입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네, 그럼요. 제가 누구 제자인데요. 그러면서 가져온 백성들의 전답을 뺏은 문서들을 선교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 내가 보고 원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 같구나. 고생했다. 어서 쉬거라. 이렇듯 화연은 악질적인 부패한 양반들을 처단하고 빼앗은 문서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수년째 해왔고 그녀의 의협심과 정의로운 행동은 점차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불리우면서 저작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화연에게는 좌의정 이지성이 최종 목표이며 그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처단하면서 이지성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좌의정 이지성의 저택에서는 그의 집사이자 호위무사인 김태섭을 불러
아직도 홍영수의 딸은 찾지 못한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수차례 꼬리를 잡았사오나 그때마다 중적을 감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못난 놈들. 벌써 수년이 지났거늘 그 어린애 하나를 못 잡은 게 말이 되느냐? 그 어린애 옆에는 박선규라는 자가 있는데 그놈이 보통이 아닌지라. 하긴 그 어린 계집이 산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모르니 사람을 사서라도 빨리 찾아오너라. 네, 나리, 알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서 대령하겠사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병조판서 집에 괴한이 들어 죽임을 당했다 하는데 어찌된 명문이지 따로 알아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나리. 빈틈없고 꼼꼼한 성격의 이지성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죽임을 당하면서 뭔지 모를 불안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나면서 이지성에게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저녁,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 선규는 화연아, 이제 웬만큼은 한 것 같으니 이쯤에서 멈추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필코 이지성을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화연아, 이지성은 여느 놈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그는 뱀같이 교활한 자여서 너 혼자 어찌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니라. 집을 지키는 사병들만 해도 수백 명에 금이군까지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어찌 도모할 수 있겠느냐? 네가 위험해지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선규는 화연이 점점 과감해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화연도 여느 집 여인이었으면 결혼을 하여 자식까지 볼 나이였으나 부모님의 죽임을 두 눈으로 목도한 자식으로서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편하게 발 뻗고 잠조차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관연한 여인인지라 한 번쯤 장에 나가 건장한 사내들을 보면 몸이 뜨거워지는 성숙한 여인네임은 틀림없는 것이어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사이 이지성의 저택에서는 나리, 드릴 말씀이 있사온데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 괴한이 여자인 듯 하옵니다. 뭐라? 여자라니? 그 무슨 당치 않는 소리냐? 아직 사실인지는 모르오나 복면을 하였다 하나 몸집이 작고 날렵함이 남자만큼은 아닌 듯 하다고 하옵니다.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 많은 일을 여자 혼자. 그럼 혹시 홍영수의 딸이 아직도 그년의 행방을 찾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 아직 그러하옵니다. 만약 홍영수의 딸이라 하면 분명 도성 안에 있을 테니 샅샅이 뒤져 찾아내겠나이다. 꼭 찾아내거라. 그리고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집안 경비도 늘리도록 하고. 수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화연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할 일을 마치고 집 앞 골목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느낌의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선규는 항상 화연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호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불이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연은 불길한 느낌을 감지하고 슬쩍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이때 안에서 선규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화연아, 어서 도망가거라. 그 말 뒤로 누군가의 칼에 의해 선규는 즉사하였고 이내 화연은 숨죽이고 흐느끼다가 다시 담을 넘는 순간 여러 명의 괴한들이 화연을 에워쌌습니다. 화연은 괴한들과 여러 차례 검을 주고받으며 도망칠 공간이 생겼으나 그 순간 괴한 한 명의 칼이 화연의 어깨를 베이면서 무조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순간 괴한 수명은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고 화연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괴한의 칼이 화연을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어떤 이가 나타나서 괴한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소. 보아하니 나쁜 놈들에게 쫓기는 것 같구려. 화연은
고통에 괴로워하며 미신 줄 모르오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런 인사를 받을 때가 아니요. 여길 피합시다. 나한테 기대시오. 아니요, 집에 가봐야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놈들에게 수상한 놈들 수십 명이 몰려다니는 바람에 이상하다 여겨 지켜봤는데 그분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본인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는 흐느껴오는 화연을 부축하며 재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걱정 마시오. 여긴 내 집이라오. 어디 상처 좀 봅시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상처도 크지 않습니다. 화연은 지금은 자기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같았던 선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선규가 화연에겐 아버지 그 이상이지요. 그 난리통에 목숨 걸고 자기를 구해주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지금껏 보살펴준 이가 선규 아니겠습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구석에 앉아 어깨를 들썩거리며 배달케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는 상황은 짐작할 수 있으나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 상처가 제법 깊은 것 같으니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그는 상처를 치료할 약재를 가져와 꼼꼼히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은 것 같아 열흘 정도 치료를 잘하면 괜찮을 듯합니다. 그는 한참을 울고 있는 그녀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찌 그리 험한 일을 당하신 겁니까? 화연도 자신을 구해준 이에게 도리는 아닌 듯하여 보신 바와 같이 여자의 몸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일이 된 것이나 수일간만 머물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든 화연의 모습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힘드시겠지만 잘 주무셔야 상처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내일 동이 트는 대로 그대 집을 가볼 터이니 오늘은 푹 쉬십시오. 그는 자신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화연의 상황이 안타까워 더 이상의 말을 못한 채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화연은 가슴 찢어지는 슬픔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화연의 집으로 가보았으나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괴한들이 화연의 아버지를 어디론가 데려간 것이겠죠. 집에 돌아온 그는 화연에게 그대의 집에 가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괴한들이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안 곳곳에는 무기를 든 자들이 지키고 있으니 당분간은 밖에 나가지 말고 상처 치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단 말입니까?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이지성의 사병들이 어디론가 옮겼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지성을 아십니까? 그는 자기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진위 장군으로 계시다 직에서 물러나 계시던 이시영 장군의 아들로 이도원이라 합니다. 지난번 사화 때 아버님께서 음모에 휘말려 죽임을 당하시고 저만 살아남게 되었지요. 좌의정 이지성은 불구대 천지 원수입니다. 어찌 그를 모르겠습니까? 화연은 자기와 같은 사연으로 때를 기다리는 도원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한 그들은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였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지성은 그럼 그놈은 처치했고 그 딸녀는 아직 찾지 못한 게냐? 예, 나리. 박선규는 찾아내서 처리하였고 그 딸녀는 부상을 당하고 어디엔가 숨어 있을 테니 곧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냐? 꼭 찾아내어 처리하거라. 그리고 내가 이달 보름에는 육문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러 갈 터이니 준비하도록 하라. 예, 나리. 알겠습니다. 도원과 화연 두 사람은 며칠 사이 같이 울고 웃으면서 부쩍 친해졌고 어느새 반말까지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긴 시간 동안 복수만을 꿈꾸며 감정을 절제하면서 살아왔다가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난 두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오늘도 화연의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어깨에 상처를 본 도원은 평소와 다른 신체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상처가 많이 아물었네. 거의 나은 것 같아. 그럼 이지성을 잡으러 가도 되겠네. 조금만 기다려봐. 그 집 머슴 중에 한 명을 포섭해놔서 조만간에 연락이 올 거야. 어우, 잘했네. 나름 치밀했어. 도원은 처음 듣는 화연의 귀여운 말투에 참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입술을 덮쳤습니다. 화연은 잠시 깜짝 놀랐으나 이내 기다렸다는 듯 도원의 입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의 넓은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해보지 않은 신비로운 탐험을 서툴지만 격정적으로 서로의 몸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은 화연의 옷고름을 겨우겨우 벗겨내고 부드러운 살결을 떨리는 손으로 만지면서 어디인지 잘 모를 화연의 깊은 계곡을 어렵게 하늘 끝 쏟아있는 방망이로 사정없이 휘둘러 댔습니다. 그녀의 자지러지는 교성은 온 방을 휘돌았고 땀으로 온몸을 적신 채 그동안의 외로움을 보상받는 무릉도원에 와 있는 최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첫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들의 시간은 인간 세상의 시간이 아닌 마치 20여 년을 보상해주는 꿈속 세상을 무엇하게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대문 밖에서 도원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도련님, 도련님? 그는 원래 도원의 집에 있던 충직한 머슴이었는데 4화 전에 이지성의 집으로 팔려간 노비였습니다. 자네 왔는가? 무슨 일인가? 도련님, 급히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요. 대감께서 이번 달 보름날에 용문사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2배 가까이 가병을 늘려 동행한다고 합니다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왔습니다요. 알았네. 고마우이. 얼른 가보시게. 도원과 화연은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대낮 수백 명의 가병, 절에서의 살생 등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 대신에 오늘 밤 이지성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 두 사람은 검은 복장의 복면을 하고 이지성의 저택북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죽게 한 원수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병의 숫자가 많아 들키지 않고 이지성의 방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곳곳에 보초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쩌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때 별채 쪽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사람이 본체로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인 직감으로 그자가 김태섭이고 이지성의 방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그 방은 이지성이 머무는 방으로 지금 두 사람 눈앞에 원흉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놈들, 너흰 누구냐? 소리치는 이지성에게 화연은 미끄러지듯 재빠르게 다가가 이지성의 입을 막고 목에다 칼을 들이댔습니다. 도원 또한 빠르게 김태성의 목에다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 우린 이놈한테 죽임을 당한 처참찬 홍영수의 여식과 이시영 장군의 아들이다. 오늘을 10수년 동안 기다렸다. 이놈, 지옥에나 떨어져라. 화연의 칼날은 자비 없이 이지성의 목을 한 번에 그어버렸고 이놈, 얼마 전 이놈이 살해한 박선규를 어찌하였느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제대로 말하라. 김태섭은 무인답지 않게 벌벌 떨면서 살려주십시오. 저도 명을 받아 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용문사 뒷산 제일 큰 참나무 옆에 제가 묻었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애초에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터라 가차없이 날카로운 분노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를 마무리한 후 미리 정한 대로 도원은 재빠르게 나가서 별채에 불을 지르고 모든 가병들이 혼란해진 틈을 타 도원과 희연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이제 모든 응어리가 풀어진 듯하니 날이 밝는 대로 용문사에 가서 스승님을 다시 잘 모시고 어디 먼 곳 산속으로 들어가 살자. 그래, 그래야겠지. 이제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자.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두 사람은 용문사로 향했고
참나무 아래의 스승님의 시신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잘 모셔놓고 절을 하며 하직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신분을 속이고 살아야 되는 처지를 잘 알기에 곧장 설악산 깊은 곳으로 가기로 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